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이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 프레임을 위해 수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지침을 내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인데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윤석열 대통령은 정상적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라고 규정하며 당내 기구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한 대학생이 붙잡혔습니다. 검거 현장에서 피해 여성을 찍은 영상을 삭제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신체 촬영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즌2 제작을 알린 오징어 게임 황동혁 감독을 뉴스피플이 만났습니다. 2년 뒤에 공개될 시즌2는 더 깊어진 이야기를 다룰 거라며 더 흥미진진한 게임의 등장도 예고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하며 우리 증시도 장중 한때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가장 많이 산 삼성전자는 5만 원대로 추락했고 디젤 내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도 올해 최대치를 기록하며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다만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고 내륙 일부 지역은 고온 다습한 공기로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의 재조사 결과가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오면서 유족 측은 월북 프레임을 위해 수사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권유린 범죄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월북이 아니라는 여러 증언 또 진술이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월북으로 단정 지었다는 거죠.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기로 한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몰랐다면 직무유기, 알았다면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먼저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함께 배에 탔던 동료 선원들을 조사한 해경의 수사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조선에는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고 바닷물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이 씨 방에는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며 월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동료 선원의 진술이 담겼습니다. 유족 측은 해경이 월북이 아니라는 핵심 진술을 확보하고도 월북 프레임을 위해 끼워 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조건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전 정부가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른 범죄라고 비판을 합니다. 유족 측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이관된 당시 청와대 내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응을 하였으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일단 유족 측은 수사가 조작된 과정에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발표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개입이 있었던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월북 조작을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들은 현재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돼 공개가 불투명하지만 관련 자료가 국방부 캐비닛 그 일부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공식 착수하면 이 캐비닛도 열 수 있을까요?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 후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는 최초 발표가 사흘 만에 소각 추정으로 바뀌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인데 당시 도감청 정보와 청와대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당시 안보실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고 국방부 캐비닛의 일부 자료가 보관돼 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을 투입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이라고 소명하지 않는 한 관련 자료를 감찰할 수 있고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조금 더 기다려보시죠. 감사원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 직후 2달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여
군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합참의장 등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이 정밀 점검을 예고하면서 결과에 따라서는 여야 정치권의 거센 논란을 야기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꾸리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천벌받을 짓이라는 비난이 억울하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록물 공개를 요청하면 된다면서요. 우상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받아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켰던 일이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피살 공무원 진상규명이 중요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피살 사건 당시 대응 상황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공세를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를 했는지 등 진상규명을 위한 TF를 꾸리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총격에 사살당하고 불태워진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였습니다. 민주당 역시 월북몰이에 장단을 맞췄습니다. 시작부터 월북으로 결론을 내고 수사를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원래 해경이 이 정권 바뀌기 직전에 저한테 사실 양심선언을 했어요.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 국민의힘은 당시 상황 보고가 담긴 대통령 기록물 열람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분이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걸 항의했고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럴 때냐며 민생이 시급하지 않냐고 꼬집었습니다. 유리할 것 없는 공무원 피살 사건 이슈를 키우는 대신 정부 여당의 책임이 있는 민생 문제로 시선을 돌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비롯해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전 정부를 수사 안 했느냐고요.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무회의에 들어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다며 민주당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국무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며 국정배제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두 사람이 그만뒀으면 좋겠냐 물음에 대해선 임기가 있으니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반론을 말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 선을 긋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민주당이 전 정부 수사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집중 파헤치고 있고 경찰은 성남FC 후원금과 백현동 아파트 특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합숙소 비선 캠프 전용, 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까지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향한 7개의 사정 칼날,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다 강제 수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 의원은 거국 비상경제대책위를 꾸리자며 직접적인 대응을 삼갔지만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격화한 검경 수사에 대한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민생 위기에 여야가 어딨냐며 법인세 감면 대신
유류세 감면과 거국 비상경제대책위원회 등을 제안했습니다. 금리, 환율 등등의 소위 3고 현상, 전쟁 위기로 인한 각종 경제 위기들이 정말 우리 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지만 당 차원에서 보복 수사에 대한 기자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한 것을 두고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본인이 했던 국정농단 수사가 정치 보복 수사였다는 것이냐, 지금도 당신께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냐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적폐 수사건, 문재인 정권을 향한 수사건, 이재명 당선자를 향한 수사건,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것. 명백히 이거는 그래서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다. 국민의힘은 즉각 문재인 정부 당시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자료를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정치 보복을 단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언론을 통한 공개 재판 형식으로 관련 당사자들의 명예를 다 훼손한 다음에 검찰에 고발을 하고 소위 보수 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자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치 보복인 겁니다. 특히 지금 수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묵혀뒀던 사건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수사 성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성상납 의혹 징계 여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을 의결한 윤리위원장이 귀국했거든요. 이 와중에 이 대표는 윤리위원 중 한 명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원 추천을 둘러싼 이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의원의 의견을 다 수용하면 최고위에서 일명 반 이준석파가 다수가 되거든요. 우정환 기자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출국했던 이항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어제 귀국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위 일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윤리위 관계자는 MBN과 통화에서 언제 징계위를 열지는 전적으로 이 위원장의 의중에 달렸다며 당초 알려진 이달 말보다 일정이 빨리 잡힐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리위 내부자가 소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윤리위 운영의 세부 사항들을, 그런데 어떤 윤리위원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언론에다가 제가 파악하기는 한 분인 것 같은데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복 최고위원 추천을 둘러싼 이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며 굳이 국민의힘 의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 안 의원은 추천 인사 심사까지 합의한 건 아니다. 당원 당규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명한 윤영석 최고위원 자리도 안 의원 추천 인사로 바꾸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최고위 구성이 불리해지는 이 대표 측은 싸우자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다만 결정권이 최고위에 있는 만큼 다음 주쯤 권성동 원내대표의 중재안인 한 명만 받는 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도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국회는 지금 개점 휴업 상태죠. 그런데 정작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국회의원들은 무려 58명이 국회에 없거나 해외로 떠날 예정입니다. 외유성 출장으로 보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3주째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의장 선출과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등을 놓고 내탓 공방만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를 주겠다는 약속만 지키면 나머지 상임위 내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다른 걸 꺼내들어요. 국회의장이라도 빨리 구성 안 하시겠습니까? 여쭤봤을 때 또 똑같은 법사위 포함해서 상임위랑 같이 하면 되지, 이 얘기를 하시고. 입법부 공백으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았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민생 경제가 위기 상황이지만 관련 입법 논의도 멈춰섰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들의 발길은 국회가 아닌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6월에서 7월 초 국회의원 해외 출장은 총 21건으로 민주당 28명, 국민의힘 23명, 정의당 2명 등 58명이 대상입니다. 대통령 특사 방문이나 의원 친선 교류 같은 정부, 국회 차원 의원 외교와 함께 개별 의원들 관심에 따른 연구 목적 출장도 눈에 띕니다.
2년 넘는 코로나19 유행과 올 상반기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달아 있던 것이 이번 달에 출장이 몰렸다는 해명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 동남아 등 인기 관광지로 꼽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라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박자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북한군 피격에 숨진 공무원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낸 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피살된 공무원의 이모 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는데 화제입니다. 이 씨의 부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아들 대신 직접 읽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아버지의 월북자 낙인을 혹시 주변에서 알게 될까 봐 아무 일 없는 평범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살아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멈춰서는 안 되기에 특히 아들 이군이 아버지 성함이 이대자 준자 이대준이라며 이제 떳떳이 공개하고 싶다고 밝힌 부분에서 이 씨 부인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대고 떳떳하게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월북자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거셌겠어요.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챙기겠다, 늘 함께 하겠다는 거짓 편지를 한 장 쥐어주고 벼랑 끝으로 몬 게 전 정부였다고 강경하게 비난했는데요. 또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고 입장문을 밝힌 데 대해서 더 분노가 커졌습니다. 지금은 힘이 되어주고 편이 되어주는 또 정부가 있기 때문에 월북이라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실 것 같으면 증거를 가져오시라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요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 이야기인데요. 한때 젊은 보수 남매라고 불릴 정도로 살가운 관계로 알려졌는데요. 네. 최근 당 혁신위원회 문제를 놓고 요즘 배 의원이 이 대표에게 연이어 공격하면서 이 별명이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정치를 위한 그러한 어떤 의도를 혁신에 담지 않겠다. 건전한 조직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보조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네, 어제 이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이 추천했던 2명을 왜 받지 못하냐며 이 대표에게 강하게 주장하거나 또 지난 13일에는 이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까지 비난했는데요. 한편 최고의 입담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배 의원의 이러한 저격에 가급적 응수를 피하고 있는데 어제는 배 의원이 내민 손에 눈길도 주지 않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나이도 2살밖에 차이가 안 나고 굉장히 잘 지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이 상황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당선인 대변인을 지내고 또 최근 결성된 민들레 모임의 일원으로 또 퍼지면서 신윤핵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반대의 구도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민들레 모임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용호 의원은 모임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이 30명에 달한다면서 포장지를 바꿔서라도 민들레 모임을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내용물은 마찬가지고요. 공부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민심도 듣고 그 포장지를 보고 내용물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으니. 네, 이런 창구가 또 당정대 소통의 창구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자초된 만큼 이름을 바꿔서 공부 모임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친윤계 모임을 어떻게든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선관위가 갑자기 중학교 영양사에게 경고장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이 사건은 지난 6일 지방선거 하루 전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 부산 기장군의 한 중학교 영양사가 배포한 식단표에 투표는 국민의힘, 국민이 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건데요. 마치 국민의힘을 뽑아달라는 내용으로 들리는데 교장 선생님 등 최종 확인이 누락되면서 이 식단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갔고 학부모가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영양사에게는 서면 경고가 내려졌는데요.
선관위는 조사 결과 영양사에게 고의성은 없었다고 봐서 수사 의뢰를 따로 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보훈의 달을 맞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 가족들과 잇따라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6.25 전쟁 전사자 가족들과 만났다고요? 네, 오늘 자리에 초청된 보훈 가족과 유공자는 1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 백마고지에서 발견돼 수습된 고 조응성 하사, 또 10년 전 포항에서 수습된 고 김종술 일병의 가족도 초청됐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유가족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과 함께 유족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악수하면서 예우를 갖췄는데요. 또 이 자리에서는 비행기 건배사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비행기! 네, 비전을 갖고 행동하면 기적을 이룬다 이런 뜻인데 전물 군경 미망인회의 강길자 회장이 이 뜻을 직접 설명하면서 건배사를 했는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또 국가유공자 명패를 6.25 전쟁 영웅 고 임부택 최용남 씨 자녀와 2년 전 춘천 의암호 수초섬 고정 작업과 인명 구조 중 순직한 고 이종우 경감 배우자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훈훈한 소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정치톡톡 박정환 기자 함께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이혼한 아내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남성은 재결합 요구를 거부당한 것에 격분해서 그랬다는데 경찰은 격분이 아니라 계획 범행을 음시하고 있습니다. 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 옷을 입은 여성이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고 한 남성이 황급히 도망칩니다. 잠시 후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해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40대 남성이 이혼한 아내와 처남 부부가 머무는 곳에 찾아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누가 찔렀다고 말씀하셔가지고 119에다가 전화를 드렸는데 위쪽에 또 다치신 분이 또 있다고. 흉기에 찔린 남성의 전처와 처남댁은 숨졌고 처남 역시 위중한 상태입니다. 처남 부부는 슬하에 세 남매를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범행 장소에서 100m가량 떨어진 이곳에 흉기를 버리고 인근 농장으로 몸을 숨겼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남성은 전처와 종교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획 범행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흉기는 현장에 있던 건 아니고요. 의리 가지고 온 건.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술에 취한 여자 후배를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대학생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잡히기 직전에 그 여자 후배의 사진을 지웠는데 악플사 그 휴대전화엔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이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 한 남성이 여성의 팔을 잡고 모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2시간 뒤 경찰이 모텔 안으로 다급히 뛰어들어가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 4명도 따라 들어갑니다. 20분이 지나 경찰이 한 남성을 모텔 안에서 데리고 나와 순찰차에 태웁니다. 지난 13일 새벽 0시 30분쯤 만취한 여성을 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생 A씨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걸 알아챈 여성은 모텔 직원의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불법 촬영 영상을 확인하려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A씨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A씨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으려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이 찍힌 촬영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도 발견했습니다. A씨와 피해 여성은 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한 뒤 영상 유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2인자, 소통령 등으로 불리며 말 한마디에도 정치권이 술렁거리는 인물이 있죠. 파격적인 행보로 화제가 된
한동훈 법무장관의 취임 한 달을 사회부 길기범 기자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기자, 한 장관 뉴스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우선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동안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취임 당일부터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합수단을 부활시키며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또 검찰 조직 개편을 통해 전 정부에서 축소시켰던 검찰 수사 기능을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모든 형사부에서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 개시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심재철 전 서울 남부지검장 등 지난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던 간부들을 모두 한직에 발령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검찰 내 조직이나 인물들을 물갈이한 한 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정부 흔적 지우기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도 집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영장이 이제 기각되긴 했지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또 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을 배임 피의자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지만 한 장관은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많은 국민들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가 아닌 소소한 부분에서도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면서요. 네, 한 장관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게 있는데요. 장관을 포함해 간부 호칭에서 님자를 붙이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했고요. 또 차량의 문을 열거나 닫아주는 의전이나 장관 업적 집중 제작을 하지 말아달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권위적인 것들은 다 빼라는 의미라고 언급했습니다. 하긴 과거에 한동훈 지금 장관이 과거에 추미애 씨라고 해갖고 또 티격태격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재조명돼서인지 한 장관의 인기도 참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한 장관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벌써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맞아요. 실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한 장관은 안철수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 두 사람을 제치고 이재명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한 장관은 한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윤핵관들을 제치고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인 2인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 장관이 입은 코트나 스카프, 넥타이 등이 항상 화제가 되면서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다 양날의 검이잖아요. 인기만큼이나 우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야당에서 한 장관을 소통령이라고 부르듯이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되면서 정부 임사검증 업무의 수장이 됐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사단이나 특수통 검사들만 중용한다. 전 정권 간부들을 좌천시키는 게 결국 전 정권과 똑같은 행태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비판이긴 합니다. 당장 급한 검찰총장 인사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 장관이 검찰총장까지 같이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법무부가 이제 다음 주 초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검찰 인사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회의 이후 이달 말에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일주일 후 부장검사급 인사 등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난 인사를 놓고 야당이 비판한 것처럼 또 코드 인사가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서 안 좋은 평가 내린 부분에 보면은 인사 문제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만큼 검찰총장 인사도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길기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열풍의 주역인 황동혁 감독이 최근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다며 시즌2 제작을 선언했죠. 시즌2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황동혁 감독을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뉴스피플 정설민 기자입니다.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괴임에 초대된 사람들.
최종 승자가 되기 위해 달고나 뽑기와 딱지치기 등 목숨을 건 혈투를 벌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세상에 내놓기까지 12년이 걸렸지만 지구상에서 넘버원 쇼가 되는 데는 12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그 랭킹에서 네네네. 차트에서 하루만이라도 딱 1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저 개인적인 목표였습니다. 이후 고썸 어워즈와 피플스 초이스 등 해외에서 큰 상을 휩쓸고 타임지가 선정한 백인에 꼽히는 등 명실상부 스타 감독으로 떠올랐습니다. 감독이 있는 호텔 앞에 와서 이렇게 그러는 걸 보면서 뭘 정말 우리끼리 뭘 또 이렇게까지들 하나 하는. 어린 시절부터 상상하고 이야기 짓기를 좋아했던 아이는 결국 영화 감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실화를 다룬 도가니부터 코미디 영화 수상한 그녀, 사극 남한산성까지 매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건 실증을 잘 내는 성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꼭 겪어보지 않은 세상과 인물들을 그리고 싶고 좀 겁이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DNA가 이미 생겨버린 것 같아서.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 숨가빴던 9개월의 여정을 정리하고 2년 뒤 선보일 시즌2 준비에 들어가는 황동혁 감독. 시즌 1을 능가하려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시즌 2를 만들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훈 역의 이정재와 프론트맨 역의 이병헌이 이야기를 이끌게 될 것이며 시즌 1보다는 더 깊어진 이야기를 다룰 거라고 귀띔했습니다. 더욱 흥미진진한 게임의 등장도 예고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추천들이 이미 유튜브에 존재하고요. 또 새로운 더 흥미진진한 게임이 있을 것이다. 시즌2 제작을 확정하면서 넷플릭스로부터 충분한 보상까지 받아낸 황동혁 감독. 보완이 됐으니까 제가 하겠죠. 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오겠다는 그의 약속에 전 세계 팬들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대규모 콘서트와 축제에 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우려로 방역당국이 가급적 물 콘서트와 축제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사회정책부 정태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가수 사이의 콘서트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던데 사실 이거 예전부터 말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싸이의 흠뻑수요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는데 보시면요, 엄청난 양의 물이 뿌려집니다. 콘서트 동안 관객에게 약 300톤의 물을 뿌리면서 즐기는 콘서트입니다. 그러네요.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되는 건데 이게 최근 방역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7회 공연장에서 50인 이상 모일 경우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죠. 네네. 문제는 관객들이 밀착한 상황에서 물이 뿌려지면서 관객들의 마스크가 모두 물에 젖게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과 방역당국 모두 코로나 감염과 세균 번식 등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구멍들이 다 물에 의해서 막히기 때문에 제대로 바이러스를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숨쉬기도 어려워지니까 마스크를 벗거나 턱 마스크나 코 마스크를 해서 이 코로나 감염 예방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싸이 콘서트 측 관계자는 관객에게 방수 마스크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럼 방수 마스크는 뭐 차단 효과가 있나 봐요? 우선 제가 싸이 콘서트 관계자에게 좀 취재를 해보니까 아직 어떠한 종류의 방수 마스크를 제공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명 수영장 방수 마스크의 필터 효율을 찾아봤습니다. 일반 보건용 마스크보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효과마저 물 접촉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카이스트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물이 쏟아져 내리는 상황에서 방수 마스크가 얼마나 물을 막아낼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말만 방수라고 봐도 되겠네요. 콘서트 말고도 물을 사용하는 축제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던 신촌의 물총 축제나 고령 머드 축제 등 물을 활용한 각종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50인 이상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행사들이 진행될 경우 코로나 확산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MBN 취진의 질의에 방역당국은 일단 물 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어 위법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축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없이 이러한 행사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을 뿌린다든가 이런 형태로 그 축제가 진행되지 않도록. 방역당국 고위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은 가급적 참석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줄었다고 하면서도 확진자 7일 그 의무 격리 날짜를 그대로 또 연장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격리 의무를 풀 경우에는 7월부터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8월 말이면 추가 발생이 8.3배나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재유행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다만 다음 주부터 요양병원 등은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대면 면회를 전면 허용합니다. 그리고 4차 접종을 마친 입소자는 외출과 외박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예, 국민의 95%가 자연 면역이 생겼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변이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방심할 수 없는 거네요. 지금까지 뉴스죠. 정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증시가 반짝 반등 하루 만에 폭락하자 우리 증시도 힘을 찾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1년 7개월 만에 장중 2,400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인 삼성전자는 5만 원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아직은 호재보다 악재가 더 많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최은미 기자입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매도 폭탄을 쏟아낸 외국인 투자자들. 장 초반 2,396포인트까지 내려앉으며 1년 7개월 만에 2,400선도 깨졌습니다. 낙폭을 줄이며 다시 2,400선을 회복해 2,440포인트로 마감했지만 미국발 악재로 시장 분위기는 영 뒤숭숭했습니다. 미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 인상에도 급등했던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 공포가 부각되며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변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2.42% 떨어지며 1년 5개월 만에 3만 선을 내주었고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폭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카카오 등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던 대형주의 하락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올해 14조 원 넘게 사들인 삼성전자는 59,800원으로 마감하며 5만 전자로 추락했고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IT 수요가 좀 생각보다 더 많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그거를 반영해서 역시 목표 주가도 낮췄습니다. 연이은 폭락에 증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주식이 강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 규모도 15일 기준 315억 5,500만 원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직 추가 금리 인상이 남아있는 등 당분간 호재보다 악재가 많아 바닥을 잡겠다며 계속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금리 때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자재값 인상으로 이 돈으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해봤자 남는 게 없다. 혹 지어도 이 분위기면 분양이 안 될 것 같다는 이유로 공급도 차질을 빚고 있죠. 공급과 수요 모두 식은 부동산 시장,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0세대 역세권 대단지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방배 5구역입니다. 지난해 11월 1,686세대가 일반 분양 예정이었지만 공사비가 늘어 분양가 책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 하반기로 분양이 미뤄졌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거의 더블로 올랐고 옛날에 생각했던 그 일반 분양가로는 좀 힘들겠다. 한 6천만 원 정도 돼야 된다. 이곳뿐 아니라 둔촌 주공과 이문 1구역 등 서울 주요 재정비 사업들도 분양가 문제로 줄줄이 분양을 미루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재개발 수주를 꺼리며 부산 최대 재개발 사업단지로 꼽히는 해운대구 우동 3구역은 세 차례나 입찰에 실패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며 매수 심리도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며 3억 8천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초 185만 원을 한 달에 갚아야 했는데요. 금리가 올라 한 달에 200만 원씩 갚아야 했다가
오늘 기준으론 255만 원으로 월 부담금이 70만 원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서울 아파트 매매 수요는 6주 연속 떨어졌고 수도권 아파트 청약 미달 비중이 21.1%로 급증했습니다. 공급도 수요도 얼어붙은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바보와 무소유의 만남.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인 김수환 추기경과 법정 스님은 생전에 아름다운 인연을 쌓았습니다. 1997년 법정 스님이 창건한 길상사 개원법회엔 김 추기경이 참석해 거리낌 없이 절을 했고, 법정 스님은 이듬해 명동 성당에서 특별 강론을 하고 길상사의 성모 마리아를 닮은 관세음 보살상을 모셨죠. 하지만 이런 인연도 있습니다. 암행어사였던 다산 정약용이 비리를 밝혀서 서용보는 경기도 관찰사직에서 쫓겨나는데 기사회생한 그가 안가풍을 한 탓에 다산은 무려 18년간 유배지에서 풀려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악연 덕에 다산은 500권이 넘는 책을 썼으니 세상사 인연은 참 역설적이기도 하죠. 엊그제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만큼 수사의 칼날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과거와 등장인물만 달라졌을 뿐 세상은 돌고 돈다는 평행이론, 서로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이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백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조윤선 전 청와대 수석들에게 적용됐던 바로 그 직권남용 혐의니까요. 국정 철학이 다른 전 정부 인사들과 일을 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같은 상황을 되풀이할 수도 없게 된 새 정부. 그러다 보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후한무치, 자리 욕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모습에 국민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법을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밀어붙이는 국회가 왜 이와 관련된 법안은 그대로 두고 있는 걸까요? 프랑스 대혁명 당시 혁명 실세들이 만든 기요틴이라는 처형 도구는 훗날 세상이 바뀌자 거꾸로 혁명 실세들을 처단하는 도구가 됩니다. 세상은 돌고 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블랙리스트 공방 이젠 끝낼 때였습니다. (50년) 만에 긴 가뭄과 역대 최저 강수량 속에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0일부터는 여름 장마가 시작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 가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데, 하지만 그 전 주말 사이 내륙 지방에선 폭염이 이어질 거라고 합니다. 전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국은 저수지의 바닥이 보일 정도로 가물었습니다. 평균 기온은 역대 가장 높았고 강수량은 역대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가뭄을 해결할 반가운 장마가 20일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 초 6월 20일에서 21일 사이 남쪽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은 장마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구름은 22일 남부지방으로도 확대되는데 21일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 비가 예정돼 있고 22일에는 전북과 경북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남부 지역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23일로 강수 변동성은 남아있지만 올해는 이틀 당겨진 셈입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지만 대기 불안정과 평균 수온 상승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장마 시작을 앞두고 주말 동안 무더위가 이어질 예정인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 발효 가능성도 있어 온열 질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가뭄 날씨 뒤 많은 양의 강수가 누적될 경우 토사 유출과 농경지 침수 가능성이 큰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이번 주 두 차례 발사가 연기됐던 누리호가 오는 21일에 발사됩니다. 연료와 혼합되는 산화제의 양을 재는 센서가 문제였다는데 이 부품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장마나 태풍이 올 수 있으니 발사는 가을에나 가능해집니다. 유수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 발사를 앞두고 있었던 누리호의 모습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이 1단 로켓으로 주입되는 산화제를 담은 탱크입니다. 발사를 연기한 이유는 산화제의 양을 측정하는 센서의 문제였습니다. 발사 후 오작동했다면 산화제를 과하게 공급하거나 덜 공급해 로켓의 궤도가 틀어질 뻔했습니다. 항우연은 문제가 된 산화제 센서를 교체하고 오는 21일 다시 발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예비 발사일 이내인 6월 21일 화요일 2차 발사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3단 로켓의 단을 분리해야 할 작업이었으면 가을로 발사가 미뤄질 수도 있었습니다. 발사체 내부의 전기 관련된 계통을 1, 2, 3단 전부 꼼꼼하게 다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됐고 항우연은 발사 하루 전인 오는 20일 누리호를 발사대로 옮겨 기립시킨 뒤 발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영화 홍보를 위해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벌써 10번째 방한인데요. 톰 크루즈의 한국 사랑은 원래 유명했죠. 한국 사람 같은 자연스러운 목례와 손하트로 공항에서 자신을 기다려주는 팬들과 10분 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전광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톰 크루즈는 곧바로 자신을 3시간 넘게 기다린 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팬들의 환호에 환한 미소로 화답하면서 손하트와 목례로 감사를 표시했고 팬들이 사진을 찍게 충분히 기다려줬습니다. 자신과의 셀카를 원하는 팬들에게는 스마트폰을 돌려서 찍으라고 권했고 경호원이 다가서자 팬들과 사진을 찍고 싶으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탑건 매버릭의 주연 배우 톰 크루즈가 제작자 제리 브룩하이머 등과 전용기를 타고 방한했습니다. Very excited. I'm just really happy. We're in the middle of shooting Mission Impossible, and we shut down so that I can come here to be with you all. So I'm really happy. I love you too. 1994년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로 처음 방한한 이후 미션 임파서블 2와 잭 리처 등 영화 개봉 때마다 한국에 왔던 톰 크루즈. 1962년생으로 올해 환갑이지만 여전히 청춘 스타의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60대가 되셔가지고 10번째 내한 축하하면서 환갑도 같이 축하하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네. 톰 크루즈는 모레 레드카펫 행사에 글피엔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탑건 매버릭은 사전 예매량 10만 장을 돌파해 벌써부터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올여름은 무척 더울 거라고 하죠. 정부가 여름철 전력 준비 상황을 사전 점검했는데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서 수요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그럼 6% 돌파를 앞둔 물가 상승률을 더 부추길 수도 있겠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박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 근처에서 60석 규모의 PC방을 3년째 운영 중인 이경석 씨. 한 달에 내는 전기요금만 많게는 80만 원이 넘는데 전기요금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에 걱정이 큽니다. 큰 폭으로 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있죠.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저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에서는 한 1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가게와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만 1분기에만 7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낸 한국전력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3원 올려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는데 이렇게 되면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000원 정도 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 정부가 수요 억제 차원에서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름철 전력 수급 관리가 더
더 중요해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중 4월부터 인상된 전기요금이 차지한 비중은 3% 정도라 그리 크진 않지만 물가 상승 심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 더 걱정입니다. 정부는 다음 주 3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번에 한국 여자 컬링의 간판이었던 팀킴을 꺾고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22살 막내 주장과 23살 언니들이 모인 춘천시청 팀인데요. 예상을 뒤엎고 파란을 일으킨 춘시팀의 우승 현장 최용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밴드, 상대팀 경기도청 5G의 스톤이 하우스에 들어오지 못한 순간 춘천시청 선수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준결승에서 팀킴을 꺾고 결승에 올랐던 이변의 주인공 춘천시청은 또 다른 우승 후보 5G마저 7대4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3월 팀을 이끌었던 주장 김민지가 결승 상대 5G로 가면서 선수도 줄고 다시 손발을 받출 시간도 짧았던 춘시. 하지만 22살 막내면서도 당차게 언니들에게 콜을 하는 주장 하승현과 그 어깨를 가볍게 한 23살 언니들이 뭉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언니들이 옆에서 계속 눌러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다 해서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콜이나 이런 거 메이킹을 할 때 승현이가 그냥 언니라고 붙이지 않고 그냥 바로 반말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는 게. 3년 전 컬링 사상 첫 세계 선수권 동메달을 땄던 춘시 선수들의 이번 목표는 금메달입니다. 일단 세계 선수권대에 나가서 동메달은 땄으니까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팀킴과 5G를 넘고 국가대표로 선발된 춘천시청은 한국 컬링이 정복하지 못한 세계 선수권 대회 정상을 향해 금빛 스위핑을 시작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으로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도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이 한낮에 30도, 광주가 31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다 보니 또다시 대기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오늘 밤까지 서울을 포함한 내륙으로는 최고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은 중북부를 중심으로 4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 서해 5도부터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충남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가 31도, 창원 28도, 울산 30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2도 정도 더 덥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으로도 원주가 30도, 강릉 29도로 더 덥겠지만 소나기 구름이 지나면서 오늘보다 많게는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남해안과 제주에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한동안 말썽이었던 가뭄 해갈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는 만큼 침수 피해 나지 않도록 대비 단단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